국회 전원위원회가 소위 구성 등 후속 조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기특위는 선거제 개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20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과 함께 전원이 논의 후 최종안 도출을 남겨둔 정기특위 상황을 비롯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나흘간의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에 나설 예정이고 여야는 각각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을 펼친 전원위원회 이후 국회가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분주합니다. 국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일단 여야는 이번 달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한 여야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내에서 논의해 나갈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원 정수를 비롯해서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이제 의총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조만간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론조사는 총 3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이번 달은 성인 남녀 5,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다음 달에는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2차례에 걸친 공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정개특위는 정치학자, 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MBC 전현직 사장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현안 등을 질의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MBC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모두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치고 있다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손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이견을 넘어 보건의료계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말 입장 발표를 예고했는데 당내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을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과 직역 간 입장 차이 등을 공유하고 중재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들의 불편이 현장에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주 1회 워크숍을 통해 간호법과 같은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현안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노동개혁 특위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출범해 오는 8월까지 노동개혁 4대 분야와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나섭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함께 조기 귀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선 자진 탈당,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진실규명이 먼저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적인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 회복 조치를 해줘야.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제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당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지난 4.5 재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자신이 1순위로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던 자신이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을 정무위로 배치하기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인 진보당 소속의 강 의원이 유일하게 결혼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밀접한 국방위에서 배치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이 오늘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 거대 양당 정치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대안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에서 30석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난다며 한국 정치를 바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설립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민지 기자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의료계의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오늘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앞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하겠다며 매주 1회 워크숍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첫 현안 주제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 앞으로 워크숍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이 간호법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합리적 중재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직역 간 합의 필요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했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일정인 27일엔 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전까지 중재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민주당과 유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인데요. 쟁점은 제정안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정부 여당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단체와 민주당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사 개원은 불가능하다, 가짜 뉴스라고 강조하면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도 최대한 직역 간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법이 27일 통과될 경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도 제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명분 쌓기라고 보고 27일 처리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단체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는 물론 관련 단체 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이제 처리 결과를 이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도 이제 살펴보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말 그 프랑스에서 이제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입장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이 송영길 전 대표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관여됐다 이런 정황 등이 나오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입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현지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요청한 조기 귀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모르는 일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만큼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네, 민주당에서 이 사태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총선 악재로까지 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출당 그리고 탈당 권유까지 고강도 조치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대표직에 있던 당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소속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당 조치와 자진 탈당을 권유한 전례를 들어서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현행법 위반, 당원 당규 배치 행동이 있었다면 상응 조치를 취하는 건 공당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도부는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 등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태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 예정된 송 전 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이번 돈봉투 의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정치권에 이제 새로운 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야 양 극단의 정치를 이제 배제하고 중간 지대를 좀 폭넓게 두텁게 만들자. 이른바 제3지대론이 다시 이제 꿈틀대고 있는 분위기죠. 네, 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소정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 진영 갈등을 보이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성찰하고 이 새로운 정치 공간을 열자는 취지인데요. 토론회에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 또 역시 소신 발언으로 금조 박해로 묶여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면서 제3지대 등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토론회를 주도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한 정치 유니온이 출범한 것 역시 관심 사안인데요. 출범식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이 진영 정치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3지대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무당층이 29%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구심점은 누가 될지를 두고 한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등장한 제3지대가 이번에도 총선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시대를 맞아 국회가 관련 산업 육성과 적정한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데요. AI 선두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AI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챗GPT를 선보인 오픈AI의 주요 투자사이자 올해 초 자체 검색 엔진을 통해 AI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스미스 부회장과의 접견에서 한국이 민간과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스미스 부회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강연에 나섰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새롭고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AI 기술로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사전 학습을 통해 글과 사진, 영상으로 이전에 없던 답을 내놓으며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일단 해보시면 무엇이 됐건 간에 더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스토랑을 빨리 검색을 하고자 하거나 예약을 빨리 하고자 하거나 내지는 여행을 가고자 한다. 내지는 어떤 다른 국가에서 작성한 보고서. 다만 인공지능 기술 오남용으로 생기는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발물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 불가 메시지로 대응 조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위험성과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사이버 공격이나 거짓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이 필요하고 빠르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입니다. 김진표 의장도 인공지능의 거짓 정보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 의장은 이어 글로벌 AI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도국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가 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홍수와 가뭄, 산불 등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UN 세계식량계획이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뭄, 홍수, 화재 등 기후위기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한 UN 세계식량계획 WFP의 마이클 덤포드 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장으로부터 동아프리카의 기후위기 변화와 식량위기 현실에 대해 생생한 강연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연에는 기후위기 특위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덤포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뿔 지역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 발생한 최악의 가뭄 상황을 전하며 비상사태라고 호소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 1,320만 마리의 가축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위기로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돼 동아프리카 지역에 심각한 영양 실조와 가축 폐사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덤포드 국장은 WFP가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 기구로서 식량 위기를 겪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지난 6개월간 47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국장은 한국도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22년에 대단한 지원을 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WFP의 지역 본부 중 동아프리카 지역 본부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본부입니다.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와 연관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WFP가 국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이 한국의 기후 위기와 세계적인 상황이 그 연장선상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경험과 대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덤포드 국장도 60년 전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이제 공여국이 된 만큼 대한민국 의회가 세계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 해결 동참을 호소하는 리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경북 문경의 전통가마 도예가 기람녀, 토연, 김길진 작가의 작품전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토연, 김길진 작가가 재현한 전통 도자기, 화장백자, 달 항아리를 비롯한 천목 찻잔, 진사자기 등 도자기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토연, 김길진 작가는 화장백자 재현자인 선친 고 토암 김성기 옹의 전수자입니다. 4월 1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락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광폭 행보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두고 야당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간의 김 여사의 공개 일정 중 단독 일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봄철이라 행사 참가 요청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 여사를 광주 비엔날레에 초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공석이던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해서 또 한 번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 건데요. 이번에 김성희 의전비서관 한 걸 보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또 충성을 하게 되면서 역시 그 과잉 내조, 요란한 내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임 초 제기됐던 제2부속실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 막상 취임해서 활동을 해보니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게 맞지 않더라.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내가 보다 활발히 활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국민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꾸는 게 맞겠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시려면 제2부속실 같은 공식 기구가 있어야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제2부속실 설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여사의 잦아지는 대외 활동 속 부속실 논의가 다시금 이뤄질지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무이자 대출법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가 취직 전 수입이 없을 때는 그 기간에 한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민영배 의원이 이번엔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명백하게 위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인 그냥 선동의 언어일 뿐이라니까요. 실제로 그 헌법 헌재 거기 한번 봐보세요. 위장 탈당, 위장 처리 우리가 똑같이 본다고요.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라니까요. 당에서도 꼼수 탈당 사과하다고 하셨잖아요. 당에서도. 그리고 민당에서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란 입장인 국민의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들어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더욱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무자격 위원이 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 이전에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의 지금 행위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적 정면을 위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민영배 의원님을 제척시켜야 됩니다.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한 사과에 나섰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2일 프랑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장 발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 민주당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와 관련해서 그 현재 여론이 어떤지 좀 같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도 포탈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론조사가 시행이 된다면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은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이 일이 주말에도 나왔었거든요. 주말부터 이 건이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주말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신 만큼 민주당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도 저도 작은 역할을 다른 캠프에서요 했었던 작은 역할을 했었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만큼이나 저희 내부도 궁금한 것들이 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거를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일방적으로 나랑 관계없다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하겠다던 그 자체 진상조사 대신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처음에 당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 좀 준비되고 있었던 프레임, 또 검찰 측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프레임이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조사다. 이 여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당 차원에서 하면서 강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기획수사다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를 원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레임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첫 번째, 당 차원에서 이것이 조사가 될 것이냐? 아닙니다. 검찰이 정말로 정치적인 걸 빼고 정말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조사가 되는 사안인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밥값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는 이것이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정말 빼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준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단계 민주당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는 폐지해야 되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은 권리당원 표에 6명의 권리당원을 대의원 1명이 그 표 행사를 하도록 비율이 그렇게 좀 지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율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식사 자리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건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혁신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덮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셀프 조사한다? 솔직히 그 조사가 얼마나 명백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니네들끼리 셀프 조사한다는 프레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시작한 것보다는 수사를 지켜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SNS 게시물과 관련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제되지 않은 말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논란이 이렇게 이제 커지자 공식 사과를 하고 스스로 윤리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우선은 태영호 의원께서는 그 SNS 글 올리신 것을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거북할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은 본인께서도 이것을 본인이 글을 올리고 보좌관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올린 글에 대해서도 본인도 좀 민망하니까 보좌관 탓으로 돌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장난으로 얄팍하게 조금 튀어보려다가 역풍이 일어나니까 보좌관 탓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이건 태영호 의원은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자 지금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분으로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철학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이 너무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지지율이 1년밖에 안 됐는데 20%, 30%까지 추락하고 있고 그런데 최고위원들조차도 태영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조수지 최고위원의 발언도 나온 만큼 집권 여당의 총체적인 난국은 아닌가. 근데 이것을 야당 입장에서도 제가 비판만 하고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만큼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과 아예 결을 달리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영호 의원은 그냥 보좌관 탓만 하고 이렇게 무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 보려고 민주당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성찰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당들과는 제한 수사 협조를 하려고 출두해야 마땅합니다. 잘 경청하고 서로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주 막을 내린 전원위의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전광훈 목사로 인해 내용을 겪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이제 나흘간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안에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나흘간의 여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의원님이 이제 간사 역할을 또 맡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국민들께서 늘상 국회는 싸우는 곳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좀 자유롭고 다양한 선거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네.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주시는 분도 많으신 그 부분은 다 뭐 이구동성으로 다 뭐 좋은 평가를 내리시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의견 수렴은 이제 한 상태고 네. 가능하면 이제 국민들의 투표권을 명확하게 결과로서 좀 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선거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흘간의 전원위원회를 쭉 이제 뭐 주도적으로 이제 열고 지켜보시면서 그럼 과연 내년 총선에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좀 바뀐 안이 도출돼서 적용할 것인가 여기 이제 국민들이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법 협상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 개정 작업을 해왔었는데. 네. 20대 총선에서는 그 우리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정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그게 위성정당이 운영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네. 눈살을 찌푸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비례대표제도 국민들께서 내가 이 정당의 누구를 선택하면 누가 당선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선거제로 가야 될 테고, 그다음 최근에 뭐 중대선거구제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양당 원내대표 협의 또 정개특위 본회의 이런 공식적인 수순을 거쳐가면서 단일 안으로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위성 정당을 없애는 쪽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네. 쉽게 동의를 네.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그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는 지금 여야 간에 좀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좁혀질 수 있나요? 예, 의원 정수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정수를 내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그 부분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여야 하고. 간의 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좀 줄이자 270석 네.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비례대표를 축소할지 아니면 지역구를 축소할지 여지는 남아 있지만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국회를 의원 수를 좀 압축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야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 지역구가 대구 서구잖아요. 예. 지역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그 국토위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이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산의 가덕도 공항은 없던 공항을 새롭게 하나 이제 네. 건설하는 그런 공항이 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기존에 있던 공항을 새로운 위치로 이제 옮기는 이전하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 여기에는 정부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조성하고 후적지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랐는데, 그간에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에 좀 시달려 왔고 또 고도 제한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이 많이 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고통을 이해를 한다면 이 통합공항 이전 사업 과정 중에 혹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담은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국방부, 국토부 또 기재부의 정부 측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나서서 지역의원들이 같이 네.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자, 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10조 원이 넘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의 경북 지역에 여러 가지 또 그 경제 활성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리니까 그 남아있는 후적지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현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현안이라고 하면 의원님은 어떤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두고 네. 또 주변에서 좀 훈수를 두는 분들 네. 또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좀 그런 목소리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우리 내부에서도 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실언들, 그런 발언들이 좀 잦아들어야 되겠다. 또 내년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중도층, 중산층으로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천권 폐지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갈등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도 다 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도 다 이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TK PK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당의 고민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그 지지율, 국민의 성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그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의 뭐 공천권 폐지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필요하다면 본인께서 또 정당을 만드셔가지고 그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주시면 될 테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자기 세력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구태 정치의 전철을 밟아가시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스스로도 주변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TK, PK 특히 TK 지역은 네. 하락세가 좀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 정부의 무한한 그 지지세를 나타냈던 그런 지역이고 또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유권자층이 두텁기 때문에 또 쉽게 지지세가 반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국정 현안이 아니고 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 자칫 보면 좀 당 내부의 분열과 같은 네. 갈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되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고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은 없는지 또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정책적 여러 가지 좀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공식 사과에 나섰는데 이번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조기 귀국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송 전 대표는 22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민들께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좀 세 가지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잦은 그 이권 개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터진 불법 정치 자금 비리인데 이번 이 불법 정치 자금의 비리 의혹은 특정 정치인 한 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그 여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2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2024년에 터진 물론 그 사건은 21년에 있었지만 23년에 이런 사건, 이런 소식을 접해야 되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씁쓸하실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또 이건 정치 보복 또는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다. 이렇게 피해 나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캠프 소속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본인께서 알고 있다는 녹취 파일이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더 이상 나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때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를 생각한다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빨리 조기 구국을 하셔가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이 목소리도 본인도 경청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난 3년이 굉장히 좀 여야 간의 좀 정쟁이 좀 치열했고 뭐 대선도 있었고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하여튼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 각오도 또 새롭게 다지실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발의하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그 노사와 관련된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현재 양대 노총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14%입니다. 근데 그 14%의 노조를 대변하는 이 양대 단체가 각종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6%는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직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회 대표성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없느냐. 네. MZ 노조라든지 또 청년, 여성,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에게도 정부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사용자 측의 대표 단체는 대기업들이 속한 경제단체의 사용자 대표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일 수도 있고 또 중견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중소상공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위원들의 대표성을 좀 더 다양화하고 독점 추천권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이제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새로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더 이제 좀 끌어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양대 노총 이외에 다른 노조를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목소리까지 같이 좀 대변을 해야 되는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대한민국의 이제 노조 조직률이 1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굳이 노조를 조직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본인들이 이미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그분들에게도 정부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보통 하면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진 문구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 보시는 것 없이 편안하게 막힘없이 슬슬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제 지역구 문제만 든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그 대기업들의 참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투자 결정들이 좀 보류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정치적으로는 또 정책적으로는 그간에 국회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입법들, 정책들이 너무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세수가 펑크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꾸 돈을 풀어서 무료로 공짜로 또 이것도 해주자 저것도 해주자 하는데 결국 이 재원들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제공이 될 그런 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를 지금 자꾸 빚을 져가지고 하는데 국채의 상환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제 선심성 그 공약을 정책화해서 자꾸 돈을 투입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등 오늘의 뜨거운 정치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